어머니, 여기 있는 거 다 가져와요. 드디어 제대로 된 음식이네. 남편과 시동생은 할아버지가 하루 종일 훈제한 삼겹살에 덤벼들었다. 하지만 시어머니가 더 먹으려고 손을 뻗자 할머니는 숟가락으로 그녀의 손을 내리쳤다. 어디 감히. 댁은 50살이나 되어서 언제부터 일할 거요? 남의 꽁문이나 쫓아다니고 남의 냉장고나 뒤지는 것밖에 할 줄 아는 게 없나. 이어서 할머니는 이 세 사람이 화들짝 놀라 아파트에서 뛰쳐나갈 만한 말을 쏟아냈다. 존경하는 청취자 여러분, 이 이야기에 깊이 들어가기 전에 여러분이 어디서 우리를 듣고 계시는지 여쭤봐도 될까요? 여러분의 지리적 위치를 알게 되면 우리 커뮤니티가 더욱 구체적이고 가깝게 느껴집니다. 감사드리며 즐거운 청취 바랍니다. 박서연은 한쪽만 오그라들고 타버린 너겟 몇 조각을 프라이팬에서 뒤집고 있었다. 마트에서는 40% 할인이라는 노란색 스티커를 붙여 팔고 있었다. 그것이 이 너겟이 장바구니에 담긴 유일한 이유였다. 팬 바닥의 기름은 지글거리며 튀어올라 손에 자잘한 화상을 남겼고 싸구려 탄 기름 냄새는 머리카락과 피부, 그리고 색바랜 잠옷 티셔츠에 깊숙이 배어 있었다. 이번 주에만 세 번째로 이 형편없는 저녁을 그녀의 작은 2평짜리 부엌에서 준비하고 있었다. 가스레인지에서 냉장고까지는 정확히 2걸음이었고 창틀은 냄비를 올려두는 추가 선반 역할을 했다. 서연아, 뭐 타는 거 아니야. 방에서 들려오는 남편의 게으른 목소리가 텔레비전 소리를 뚫고 나왔다. 짜증이 목구멍까지 차올랐지만 그녀는 말없이 가스를 끄고 음식을 접시에 담기 시작했다. 마치 자선 급식소처럼 똑같은 3개의 접시. 노숙자들은 적어도 고맙다고는 하지. 이 세 사람은 민준 씨, 밥 먹어요. 그녀는 일주일은 좋게 빨아야 할 것 같은 행주에 손을 닦으며 소리쳤다. 문간에 남편이 나타났다. 배가 축 처진 32살의 남자. 늘어난 운동복 바지와 어떤 컴퓨터 게임 로고가 박힌 티셔츠 차림이었다. 그 뒤를 따라 그의 어머니 최은숙 여사가 종종 걸음으로 들어왔다. 미용실에서 고급스러운 갈색으로 염색한 머리와 그들 일주일치 식비와 맞먹는 비용의 새 매니큐어를 한 잘 관리된 50살의 여인이었다. 또 너겟이야. 김민주는 식탁 의자에 털썩 주저앉았고 의자는 애처롭게 삐걱거렸다. 엄마, 서연이한테 제대로 된 요리 좀 가르쳐준다고 했잖아. 가르치려고 했지. 아들아. 최은숙 여사는 그들을 위해 방에서 특별히 가져온 유일하게 괜찮은 안락 의자에 우아하게 앉았다. 하지만 어떤 사람들은 절약하는 법을 배우기 싫어하더구나. 지난주에 마트에서 닭고기 자투리를 세일하는 걸 봤는데 말이야. 민호는 어디 있어요? 서연은 남편의 남동생이 보이지 않는 것을 알아채고 말을 끊었다. 바닥에 누워있어? 허리를 삐끗했대. 김민주는 이미 입안 가득 음식을 채운 채 말했다. 소파가 불편하다나. 엄마 집은 외풍이 심하고. 서연은 혀를 깨물었다. 28살의 민호는 어제 아침에 잠깐 들른다더니 그 이후로 냉장고의 절반을 먹어치우고 싱크대에 더러운 그릇을 남겨두고 유일한 소파를 그의 육중한 몸으로 차지하고 있었다. 첫 대형 납품으로 돈 벌면 바로 레스토랑 가자. 김민주는 포크를 휘두르며 계속 떠들었다. 성공한 사업가들은 어디로 가지? 인맥을 쌓아야지. 네트워킹이라고 하잖아. 최은숙 여사는 냅킨으로 입술을 닦으며 만족스럽게 고개를 끄덕였다. 그녀는 마치 고급 식당에서 굴을 먹는 듯한 표정으로 너겟을 먹었다. 그 전에 먼저 요양원에라도 다녀와야지. 아들아. 비즈니스 마인드를 재충전해야지. 성공한 사람들은 모두 정기적으로 휴식을 취한다고 읽었어. 서연은 이 광경을 보며 분노가 뱃속 깊은 곳에서부터 치밀어 오르는 것을 느꼈다. 8개월 동안 그녀의 남편은 커뮤니티에서 다른 사람들의 성공 사례를 연구하고 게임을 하며 쿠팡 사업을 키우고 있었다. 8개월 동안 그녀 혼자 병원 업무가 월급으로 그들의 작은 가족을 부양했다. 월급 220만 원이 그중 30만 원은 친할아버지에게 물려받은 이 원룸의 관리비로 나갔다. 그런데도 김민주는 벌써 대여섯 번이나 전입신고에 대한 이야기를 꺼냈지만 서연은 매번 핑계를 대며 미뤘다. 서류가 준비되지 않았다거나 주민센터에 사람이 너무 많다거나 다른 이유를 댔다. 왜 그러는지 스스로도 이해하지 못했지만 무언가 내면에서 저항하고 있었다. 그게 정확히 언젠데요. 그녀가 계획했던 것보다 목소리가 더 크고 날카롭게 나왔다. 뭐가? 김민주는 놀란 눈으로 그녀를 쳐다봤다. 당신 첫 납품, 돈 버는 거, 레스토랑 가는 거 언제냐고요. 부엌이 조용해졌다. 최은숙 여사는 연극적으로 가슴에 손을 얹었다. 세탁세제가 다 떨어졌어요. 서연이 말을 이었다.
말들이 저절로 터져나왔다. 인터넷도 모레 안 내면 끊길 거고요. 고양이 나비도 먹을 게 없어요. 이틀째 마른 사료만 먹고 있다고요? 그래서 언제냐고요. 당신 미쳤어. 김민주는 의자를 박차고 일어섰다. 어머니 앞에서 그런 말을 하다니. 난 여기서 밤낮으로 프로젝트 개발하느라 죽을 힘을 다하고 있는데. 무슨 프로젝트요? 서연도 일어섰다. 8개월 동안 단 한 건이라도 판매한 거 보여줘봐요. 단 한 건이라도. 서연아, 왜 저녁 식사를 망치니? 최은숙 여사는 손뼉을 쳤다. 우리는 가족이잖니. 서로 지지해줘야지. 그런데 넌 이렇게 험악한 분위기를 만드는구나. 험악한 분위기요. 눈물이 차올라 눈가가 따가웠다. 저는 아침 8시부터 저녁 6시까지 일하고 집에 와서 남은 음식으로 밥하고 빨래하고 청소해요. 누가 하라고 시켰어? 김민준이 소리쳤다. 그렇게 구두쇠처럼 살고 싶으면 살아. 하지만 엄마까지 끌어들이지는 마. 그래, 알겠다. 최은숙 여사는 의자에서 일어섰다. 여기서는 나한테 밥 한 술 뜨는 걸로 눈치를 주는구나. 가자, 아들아. 저 사람은 자기 너겟이랑 혼자 있게 내버려 둬. 그들은 문을 쾅 닫고 부엌을 나갔다. 잠시 후 서연은 현관문이 닫히는 소리를 들었다. 아픈 허리가 기적적으로 나은 민호와 함께 보란 듯이 나가기로 결정한 모양이었다. 그녀는 식탁에 앉아 먹다 남은 3개의 접시를 멍하니 바라보았다. 목이 메었지만 울고 싶지는 않았다. 눈물은 패배를 인정하는 것이었다. 대신 그녀는 손바닥을 손톱으로 꽉 쥐었고 육체적 고통이 정신을 번쩍 들게 했다. 저녁에 설거지를 하고 부엌을 정리한 후 서연은 휴대폰을 들었다. 손가락이 자동적으로 엄마의 번호를 찾았지만 통화 버튼을 누르지는 않았다. 엄마는 심장이 약했다. 의사들은 어떤 걱정도 금했다. 아버지는 지금쯤 부산과 서울 사이 어딘가에서 겨울 고속도로를 따라 화물차를 몰고 있을 것이다. 그곳은 통화 품질이 좋지 않았다. 그리고 그가 무슨 말을 하겠는가? 내가 알아서 해라 다니면 그놈 뺨이나 한 대 갈겨라라고 하겠지? 서연은 연락처를 훑다가 할머니의 번호에서 멈췄다. 이정자 여사는 2번째 신호음이 울린 후에 받았다. 서연아, 내 손주, 어떻게 지내니? 목소리가 피곤해 보이는구나. 괜찮아요. 할머니, 그냥 직장에서 좀 힘들어서요. 민준이는 사업 잘 되어가고 전화기 너머로 숨겨진 비꼬는 듯한 말투에 서연은 저도 모르게 미소를 지었다. 할머니는 모든 것을 이해하고 있었지만 손녀가 스스로 말할 준비가 될 때까지 기다리고 있었다. 잘 되어가요. 서연은 거짓말을 했다. 그래. 힘내라. 서연아, 넌 강한 아이야. 내 할아버지를 닮았지? 그 양반도 누구에게도 지고는 못 살았어. 이 통화 후 조금 마음이 가벼워졌다. 30년 동안 공장에서 일했던 할머니는 맨손으로 뭐든 해내고 평생 남자들을 책임져온 그런 여성이었다. 그녀는 조언을 늘어놓지 않았지만 그녀의 단순한 힘내라는 말이 어떤 위로보다 더 따뜻하게 느껴졌다. 3일간의 냉전이 흘렀다. 김민준과 그의 어머니는 보란듯이 서연과 말을 섞지 않았고 식사는 최은숙 여사의 집에서 했지만 매일 저녁 몇 가지 물건을 가지러 와서는 자정까지 텔레비전을 봤다. 토요일 아침 서연은 마지막 시도를 하기로 결심했다. 비상금으로 숨겨둔 한 달에 한 번 자신에게 허락하는 마지막 사치인 원두커피 한 봉지를 꺼내 주전자에 가득 끓였다. 향긋한 냄새가 부엌을 가득 채우며 늘 배어있던 탄기름 냄새를 잠시나마 밀어냈다. 저녁에는 화해의 의미로 마지막 남은 소시지와 양파를 넣은 감자볶음을 만들었다. 김민준이 어머니 없이 혼자 나타났을 때 서연은 한 달치 영수증과 은행 거래 내역서, 고지서를 모두 식탁 위에 펼쳐놓았다. 민준 씨, 우리 차분하게 이야기 좀 해요. 봐요. 제 월급이 220만 원인데 관리비 30만 원, 식비, 교통비, 약값 빼면 세 식구가 보름 동안 쓸 돈이 50만 원 정도 남아요. 그녀는 비난 없이 이성에 호소하며 차분하게 말했다. 하지만 김민주는 그 서류들을 마치 개인적인 모욕처럼 쳐다봤다. 당신 일부러 이러는 거지? 내가 사업에 집중 못하게 일부러 신경질적인 분위기를 만드는 거야? 전 그냥 사실을 보여주는 거예요. 사실이라고. 그는 손바닥으로 식탁을 내리쳤다. 내가 사랑에 빠졌던 그 여자는 어디 갔어? 낭만, 가벼움은 어디 갔냐고? 당신은 회계사로 변했어. 민준 씨, 우린 정말 돈이 없어요. 당신은 나에 대한 믿음이 없어. 그게 문제야. 내가 스크린샷 보여줬잖아. 사람들 온라인 마켓에서 수억 원씩 번다고.
근데 당신은 나한테 이 푼돈이나 들이밀고 있잖아. 서연은 말없이 서류들을 거두었다. 모든 것이 수정처럼 명확해졌다. 그는 문제를 보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 그녀 자신을 문제로 만들고 있었다. 그리고 더 이상 이것을 견딜 힘이 없었다. 며칠 후 크림 사건이 터졌다. 서연은 30번째 생일에 동료들에게 선물 받은 40만 원짜리 프랑스제 화장품인 소중한 크림통을 서랍장 깊숙한 곳에 일부러 숨겨두었다. 하지만 퇴근 후 돌아와 보니 하얀 뚜껑 위에 선명한 손가락 자국이 나 있었다. 누가 제 크림 썼어요? 그녀는 김민준과 돌아온 최은숙 여사가 차를 마시고 있는 부엌으로 나왔다. 내가 조금 써봤다. 시어머니는 태연하게 대답했다. 나쁘진 않더구나. 하지만 너한테는 안 맞아. 이건 노화 방지용인데 내 피부는 젊어서 좀 더 가벼운 게 필요해. 그건 제 크림이고 개인 물건이에요. 허락 없이 쓰시면 안 돼요. 어머, 서연아, 최은숙 여사는 손뼉을 쳤다. 우리 가족 사이에는 내 것이 없는 줄 알았지? 난 항상 마음을 열고 뭐든 나누어 줄 준비가 되어 있는데 넌 그렇게 좀스럽게 구는구나. 그녀는 완전히 마른 눈에 손수건을 가져다 댔다. 엄마, 울지 마세요. 김민주는 벌떡 일어나 어머니를 껴안았다. 서연아, 당신이 엄마를 울렸잖아. 당장 사과해. 뭐에 대해서요? 제 물건 쓰지 말라고 한 거요? 엄마는 나한테 가장 소중한 사람이야. 엄마가 원하면 내 화장품 전부를 가져가도 돼. 서연은 마치 얼음물을 뒤집어 쓴 것 같았다. 이것이 그들 가족의 진정한 모습이었다. 그들의 결합은 그녀와 남편 사이가 아니라 그와 그의 어머니 사이에 맺어진 것이었다. 그리고 그녀는 아파트가 딸린 편리한 기능, 무료 한여일 뿐이었다. 이 희극의 마지막 막은 일주일 후에 올랐다. 최은숙 여사는 아침부터 김민준에게 전화해 연극적으로 흐느꼈다. 그녀의 냉장고가 고장 났다는 것이었다. 모든 밑반찬이 상하게 생겼다. 전 우주적인 제안이었다. 물론이죠. 엄마, 다 우리 집으로 가져오세요. 김민준은 아내를 쳐다보지도 않았다. 1시간 후, 그는 2개의 거대한 체크문의 이민 가방을 들고 돌아왔다. 그 뒤로 환하게 웃는 시어머니가 들어왔고 그 뒤를 이어 민호가 배낭을 메고 어슬렁거리며 따라왔다. 그가 어머니가 음식을 옮기는 것을 돕고 겸사겸사 그녀가 왔다 갔다 하지 않도록 여기서 지낼 것이라고 했다. 가방들에서는 3리터짜리 김치통, 냉동 반찬 용기, 몇 킬로그램의 돼지고기 안심 덩어리, 축구공만 한 치즈 덩어리, 수제 소시지, 큰 통에 담긴 두부 등이 쏟아져 나왔다. 서연의 조촐한 식량인 요구르트 2개, 쓰다 남은 버터 1조각, 어제 먹다 남은 밥이 담긴 냄비는 무자비하게 가장 깊은 구석으로 밀려났다. 아, 이 모든 걱정 때문에 너무 피곤하구나. 최은숙 여사는 손부채질을 했다. 서연아, 저녁은 뭐니? 내 다진 고기로 떡갈비라도 좀 만들어줄래? 저 파란 봉지에 있는 거. 내가 힘줄 없이 안심으로만 만들었단다. 민호는 이미 소파에 드러누워 리모컨을 누르고 있었다. 샐러드도 괜찮겠네. 그는 화면에서 눈을 떼지 않고 덧붙였다. 감자 샐러드나 뭐 그런 거. 서연은 부엌 한가운데 서서 남의 음식으로 가득 찬 냉장고, 자기 집처럼 편안하게 자리 잡은 3명의 어른, 그리고 아내보다 어머니를 더 쳐다보는 남편을 바라보았다. 그리고 갑자기 무언가 안에서 딸깍하는 소리가 났다. 스위치가 전환된 것 같았다. 그녀는 더 이상 궁지에 몰린 희생자가 아니었다. 그녀는 이 아파트의 주인이었고 그 사실을 상기시켜 줄 때가 온 것이었다. 그들의 규칙에 따른 게임은 끝났다. 그래서 떡갈비는 어떻게 할 거니? 최은숙 여사는 매니큐어를 한 손톱으로 조리대를 톡톡 두드리며 며느리를 기대에 찬 눈으로 바라봤다. 서연은 천천히 시어머니를 향해 돌아섰다. 그녀의 목소리에는 분노도 짜증도 없었고 단지 차분한 사실의 나열만이 있었다. 저는 병원에서 8시간 일했고 찜통 같은 버스를 타고 도시를 가로질러 1시간 동안 집에 왔어요. 피곤해요. 그래서 뭐. 우리도 다 피곤해. 시어머니는 손뼉을 쳤다. 제가 도울 수 있는 건요. 외서연은 같은 차분한 톤으로 말을 이었다. 가스레인지는 잘 작동하고요. 성냥은 싱크대 아래 왼쪽 서랍에 있어요. 프라이팬은 싱크대 위에 걸려 있고 기름은 오른쪽 찬장에 있어요. 다진 고기는 말씀하신 대로 냉동실 파란 봉지에 있고요. 분명히 맛있는 떡갈비를 만드실 수 있을 거예요. 최은숙 여사는 입을 벌렸지만 마른 목구멍 어딘가에 걸려 나오지 않았다. 김민주는 휴대폰에서 고개를 들었다. 당신, 진심이야. 엄마한테 요리하라고 시키는 거야? 누구에게도 시키지 않아요.
그냥 어디에 뭐가 있는지 설명해 드리는 거예요. 시어머니는 콧방귀를 뀌며 의자를 시끄럽게 끌며 보란 듯이 식탁에서 일어섰다. 어쩔 수 없지. 내가 직접 해야겠구나. 내 혈압으로는 머리가 어지럽네. 그녀는 연극적으로 식탁 끝을 잡았지만 서연은 이미 자신의 밥을 다 먹으며 그 연기에는 전혀 신경 쓰지 않았다. 관객이 반응하지 않는다는 것을 깨달은 최은숙 여사는 몸을 바로 세우고 그릇을 덜그럭거리기 시작했다. 여기 제대로 된 프라이팬은 어디 있니? 이건 다 긁혔잖아. 어제 있던 고대요. 서연은 자신의 그릇을 씻어 건조대에 올려놓았다. 시어머니는 순교자와 같은 표정으로 떡갈비를 빚기 시작했고 움직일 때마다 크게 한숨을 쉬었다. 그녀가 프라이팬을 불에 올리고 굽기 시작했을 때 호박색 눈을 가진 줄무늬 고양이 나비가 조용히 부엌으로 뛰어들었다. 그는 프라이팬 바로 옆 식탁에 앉아 피어오르는 연기 냄새를 맡더니 갑자기 앞발로 자기 화장실에서 무언가를 묻는 듯한 특징적인 긁는 동작을 하기 시작했다. 쟤 뭐 하는 거야? 최은숙 여사가 비명을 질렀다. 저 동물 좀 치워. 비위생적이야. 나비는 태연하게 프라이팬 위 허공을 부지런히 긁으며 자신의 의식을 계속했다. 우리 애는 정직해서요. 서연은 고양이를 안아들며 어깨를 으쓱했다. 생각하는 대로 보여주거든요. 이건 말도 안 돼. 민준아, 너 봤니? 하지만 김민주는 이미 다시 휴대폰에 콜을 받고 있었고 방에서 민호가 소리쳤다. 엄마, 뭐 타는 것 같아요. 최은숙 여사는 가스렌지로 달려갔다. 서연은 나비를 안고 조용히 부엌을 나갔다. 닫힌 방문 뒤에서 그녀는 고양이를 꼭 껴안았고 오랜만에 처음으로 미소를 지었다. 비뚤어지고 씁쓸했지만 그것은 첫걸음을 내디딘 사람의 미소였다. 그 후 며칠 동안 아파트는 완전히 점령지가 되었다. 최은숙 여사는 이제 저녁 식사 시간에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점심 식사 직후에 나타나 부엌에서 완전한 주인 행세를 했다. 민호는 아예 어디론가 떠나는 척도 하지 않았다. 그의 배낭은 소파 옆에 자리를 잡았고 그는 온종일 텔레비전 앞에 누워 차나 샌드위치를 요구했다. 서연아, 당근 그렇게 써는 거 아니야. 시어머니의 명령조 목소리가 아파트 전체에 울려 퍼졌다. 그리고 우유를 왜 문짝에 뒀니? 중간 선반에 둬야지. 냄비가 제대로 안 씻겼잖아. 내가 어떻게 해야 하는지 보여줬지? 소금은 어디 있어? 또 거기다 안 뒀구나. 김민준과 민호는 어머니가 끓인 김치찌개, 떡갈비, 샐러드를 먹으며 행복해했다. 서연은 유령이 되었다. 퇴근해서 돌아와 냉장고 구석에서 자신의 요구르트나 남은 밥을 꺼내 나비와 함께 방으로 사라졌다. 그녀는 더 이상 싸우지도 반대하지도 부엌에 대한 자신의 권리를 주장하려고 하지도 않았다. 그녀는 관찰하고 기억했다. 모든 굴욕적인 말, 모든 명령적인 말투, 남편의 모든 비웃음을 보이지 않는 저금통에 차곡차곡 쌓았다. 저녁마다 방에 틀어박혀 은행 앱을 열고 5만 원, 10만 원씩 작은 금액을 별도의 카드로 이체했다. 작은 안전의 섬이었다. 엄마, 만약 엄마 냉장고 수리가 오래 걸리면 어떡해요? 어느 날 그녀는 부엌에서 들려오는 김민준의 목소리를 들었다. 글쎄, 나도 이제 수리기사를 재촉하지 않고 있단다. 최은숙 여사가 대답했다. 여기가 너무 편해서 말이야. 모든 게 손 닿는 곳에 있고 우리 민호도 도시를 가로질러 다닐 필요도 없고. 그래서 말인데요. 김민주는 목소리를 낮췄지만 서연은 여전히 들을 수 있었다. 그냥 여기서 지내시는 건 어때요? 공간도 충분하고 서연이도 반대 안 할 거예요. 그리고 나도 드디어 전입신고를 해야겠어요. 계속 미루기만 했잖아요. 심장이 쿵 내려앉았다. 일시적인 것이 영구적인 것이 되려 하고 있었다. 영토점령의 전형적인 수법이었다. 그리고 그녀가 그토록 미뤄왔던 전입신고는 이제 전혀 다른 의미를 갖게 되었다. 미루길 잘했다는 생각이 들었다. 운명의 아침은 비와 함께 시작되었다. 서연은 물웅덩이를 뛰어넘으며 정류장으로 서둘렀는데 버스 바로 앞에서 물이 가득 찬 깊은 구덩이를 보지 못했다. 얼음장 같은 흙탕물이 구두 속으로 쏟아져 들어왔고 다음 순간 그녀는 밑창이 구두 윗부분에서 떨어져 나가는 것을 느꼈다. 걸을 때마다 역겨운 철벅거리는 소리가 났고 반쯤 떨어진 밑창은 마치 조롱하듯 펄럭거렸다. 그녀는 수원 어느 동네 마당 한가운데서 비를 맞으며 서서 악의적인 만화의 주인공이 된 기분을 느꼈다. 하루 종일 병원에서 동료들이 지나갈 때마다 서류를 보는 척하며 책상 밑으로 발을 숨겼다. 점심시간에는 구급상자에 있는 테이프로 밑창을 붙여보려 했지만 오래가지 못했다. 저녁이 되자 굴욕감은 거의 육체적인 고통이 되었다.
그녀는 자신이 원무가 선임 주임이 아니라 자신의 비참한 비밀을 숨기는 거지처럼 느껴졌다. 민준 씨, 구두 살 돈이 필요해요. 그녀는 아파트 문턱을 넘자마자 말했다. 남편은 마치 세계적인 문제 해결에서 방해받은 듯한 표정으로 태블릿에서 고개를 들었다. 얼마? 15만 원이요. 가장 기본적인 걸로요. 밑창이 떨어졌는데 병원에서는 복장 규정이 있어서 운동화는 안 돼요. 김민주는 무겁게 한숨을 쉬었다. 돈 없어. 온라인 마켓에서 첫 수익 기다리고 있잖아. 말했잖아. 그러다 그의 얼굴이 환해졌다. 있잖아. 할머니한테 전화해서 우리가 일시적으로 어렵다고 말해봐. 좀 과장해도 돼. 밥 먹을 돈이 부족하다는 식으로. 할아버지랑 연금도 괜찮게 받으시고 할아버지는 부업도 하시니까 100% 도와주실 거야. 밥 먹을 돈이 부족하다고 말하라고요. 서연은 그의 말을 천천히 되뇌었다. 응, 나중에 갚으면 되지. 아니면 안 갚아도 되고. 가족인데 이해해 주실 거야. 그 말은 시어머니가 그녀의 식재료로 끓인 찌개 냄비가 놓인 부엌, 진미로 가득 찬 냉장고, 식탁 위에 남은 닭튀김 접시가 놓여있는 부엌의 공기 중에 떠 있었다. 서연은 기발한 해결책을 찾았다는 듯한 남편의 자기만족적인 표정과 교활한 미소를 보았고 무언가 안에서 끊어지는 것을 느꼈다. 마지막 끈, 어쩌면 남은 추억, 어쩌면 그저 습관이었을 그 끈이 완전히 끊어졌다. 생각해 볼게요. 그녀는 말하고 부엌을 나갔다. 김민주는 뒤에서 합리적인 접근과 가족 간의 상부상조에 대해 무언가 중얼거렸지만 그녀는 이미 듣고 있지 않았다. 방에 들어와 침대에 앉아 벽을 응시했다. 그는 그녀에게 할머니와 할아버지를 속이라고 제안했다. 평생 등골이 휘도록 일하고 지금도 손 놓고 있지 않은 사람들을. 그는 가족의 정을 이용해 투기하라고 제안했다. 자신은 마치 그녀의 생각에 답하듯 김민주는 전화를 받으러 계단으로 나갔다. 그는 엄마가 엿들을까 봐 집안에서 길게 통화하는 것을 좋아하지 않았다. 태블릿은 식탁 위에 그대로 있었고 화면은 꺼지지 않았다. 직감이 서연을 일으켜 세워 식탁으로 다가가게 했다. 화면에는 게임 커뮤니티가 열려 있었지만 그녀의 주의를 끈 것은 전자제품 가게가 열린 옆 탭이었다. 그녀는 장바구니를 클릭했다. 최신 모델 게임기, 가격 80만 원, 주문 상태, 결제 완료, 배송 대기 중 80만 원. 그녀의 월급 거의 절반이었다. 손이 저절로 은행 개인 계좌가 있는 다음 탭으로 향했다. 그는 로그아웃하지 않았다. 거래 내역이 바로 열렸다. 5일 전 대여금 반환이라는 메모와 함께 85만 원 입금. 다음 날 게임기 결제를 위해 80만 원 인출. 하지만 그게 다가 아니었다. 메신저에 읽지 않은 메시지가 깜빡이고 있었다. 서연은 어머니와의 채팅창을 열고 마지막 몇 줄을 훑어보았다. 아들, 서연이 좀 닥달해야겠다. 내 사업 자금으로 대출받게 해. 엄마, 걔 요즘 고집이 세졌어요. 온라인 마켓에 팔 상품 때문이라고 해. 걔는 바보라서 믿을 거야? 나중 일은 나중에 생각하고 중요한 건 대출이 걔 명의로 되어 있어야 한다는 거야. 서연은 태블릿을 닫았다. 손은 떨리지 않았다. 머릿속은 텅 비고 윙윙거렸다. 그녀는 조용히 아파트에서 나왔다. 김민주는 여전히 계단에서 새 게임기의 장점에 대해 열정적으로 이야기하고 있었다. 수원의 거리는 보슬비로 그녀를 맞았다. 그녀는 길을 가리지 않고 걷다가 화성 근처 공원에 다다랐다. 가로등 아래 젖은 벤치에 앉아 휴대폰을 꺼냈다. 여보세요. 서연아. 할머니의 활기찬 목소리가 신경을 건드렸고 눈물이 저절로 쏟아져 나왔다. 그녀는 소리내어 울며 온몸을 떨며 지난 몇 달간의 모든 더러움을 쏟아냈다. 점령당한 아파트, 남의 음식으로 가득 찬 냉장고, 명령하는 시어머니, 눌러앉은 시동생, 찢어진 구두, 밥에 대해 거짓말하라는 제안, 그녀의 해진 신발에도 불구하고 게임기에 쓴 80만 원, 그리고 가장 중요하게는 그녀를 빚더미에 앉힐 계획이 담긴 문자 메시지까지. 할머니는 끼어들지 않고 조용히 그녀가 실컷 울도록 내버려 두며 들었다. 울음이 조용한 흐느낌으로 잦아들었을 때 그녀가 말했다. 내가 3개월을 기다렸다. 서연아, 내가 알아서 할 줄 알았지? 알았다. 내일 할아버지랑 갈게. 마침 그 양반이 삼겹살 훈제를 다 끝냈거든. 너희들 맛 좀 보여줘야지. 할머니, 음식은 왜요? 여기 그 사람들 음식으로 냉장고가 꽉 찼는데. 필요한 음식이란다. 이정자 여사는 단호하게 말했다. 깨끗한 접시나 많이 준비해두고 집에 있거라. 중요한 건 그들에게 한마디도 하지 마. 평소처럼 행동해. 할아버지는 자기 쌀이 빗자루를 가져갈 거다.
손잡이가 헐거워져서 내 집에서 고치고 싶다고 하더라. 빗자루요. 서연은 놀랐다. 그래, 빗자루. 연장이 필요하다는구나. 그럼 내일 기다려라. 할머니의 목소리에는 서연이 어릴 때부터 기억하는 이정자 여사가 심각한 문제를 해결할 때의 그 단호한 음색이 실려 있었다. 집에서는 세 사람이 돼지족발을 먹으며 어떤 TV쇼를 보고 웃고 있었다. 서연에게는 눈길조차 주지 않았다. 그녀는 누워서 천장을 응시했다. 나비가 옆구리에 자리 잡고 가르랑거렸다. 할아버지는 자기 빗자루를 가져갈 거다. 이 이상한 말이 머릿속을 맴돌았다. 아침에 서연은 내면에 강철 심지가 생긴 듯한 느낌으로 잠에서 깼다. 무기력함도 절망감도 없었다. 그녀는 절약을 생각하지 않고 좋은 원두로 진짜 커피를 끓였다. 그리고 망가진 구두를 들어 미련 없이 바라본 뒤 쓰레기통에 던져버렸다. 옷장에서 낡은 운동화를 꺼내 끈을 맸다. 복장 규정에는 맞지 않지만 발은 따뜻하고 마른 상태를 유지할 수 있을 것이다. 그녀는 운동화를 신고 출근했고 부엌 식탁에서 차를 마시던 최은숙 여사가 그런 차림으로 병원에 갈 거냐고 비꼬듯 물었을 때 서연은 태연하게 대청소 날이라고 거짓말했다. 리모컨을 든 채 소파에 드러누워 있던 민호는 고개조차 들지 않았다. 그의 관심사는 오직 텔레비전과 냉장고뿐이었다. 김민주는 어젯밤 새벽 3시까지 온라인 게임에서 사업 협상을 한 후 아직도 코를 골며 자고 있었다. 서연은 이 세 사람을 초연하게 바라보았다. 그들은 자신들의 기생적인 삶에 너무 몰두한 나머지 확립된 질서의 불변성을 확신하며 변화를 전혀 눈치채지 못했다. 직장에서는 몸이 좋지 않다는 핑계로 오후에 조퇴했다. 선한 눈을 가진 나이든 부장님은 아무 질문 없이 보내주었다. 아마도 운동화와 그녀의 전반적으로 지친 모습을 눈치챈 것 같았다. 집에 와서 서연은 찬장에서 가장 큰 접시들을 꺼내 반짝반짝 닦았다. 심장이 두근거렸다. 1시간이 지났다. 2시간. 부엌 시계의 바늘은 고통스러울 정도로 느리게 움직였다. 할머니가 마음을 바꾼 걸까? 할아버지가 아프신 걸까? 서연아, 뭐 먹을 거 없어? 김민준이 면도 안 한 뺨을 긁으며 부엌에 나타났다. 냉장고에 엄마 반찬 많잖아요. 아, 그거 질렸어. 있잖아. 민호랑 생각해봤는데 그는 의자에 털썩 주저앉았다. 엄마 냉장고가 오랫동안 고장 날 것 같으니까 그냥 우리랑 같이 사는 게 어떨까? 공간도 충분하고 한 가족이고 뭐 그런 거 있잖아. 그 순간 초인종이 울렸다. 문 앞에는 할머니와 할아버지가 서 있었다. 이정자 여사는 키는 작지만 마치 통나무를 깎아 만든 것처럼 단단했고 30년 공장 생활의 내공이 읽히는 날카로운 갈색 눈을 가졌다. 백발의 거인인 할아버지 박철수 씨는 한 손에는 훈제 삼겹살의 황홀한 향기를 풍기는 장바구니를, 다른 한 손에는 절연 테이프로 손잡이가 감긴 낡은 쌀이 빗자루를 들고 있었다. 할머니, 할아버지 서연이 달려가 친척들을 껴안으려 했지만 그녀가 한마디도 꺼내기 전에 아파트의 다른 거주자들이 모든 구멍에서 나타나기 시작했다. 최은숙 여사는 음식 냄새를 가장 먼저 맡고 방에서 뛰쳐나왔는데 그 속도의 미용실에서 한 머리가 약간 헝클어질 정도였다. 김민주는 졸음을 잊고 삼겹살이 든 가방에 달려들었다. 오, 이정자 여사님, 박철수 선생님, 어쩐 일이세요? 이거 집에서 만든 삼겹살이에요? 와, 민호도 뒤따라 어슬렁거리며 나타나 이미 잔치를 기대하며 손을 바지에 닫고 있었다. 와, 냄새 좋다. 최은숙 여사는 무례하게 가방 안을 들여다보았다. 이건 진짜 시골식이네요. 민준아, 부엌으로 다 가져와. 할머니는 말없이 할아버지와 눈을 마주쳤다. 그는 빗자루를 현관 구석에 세워두고 모두를 따라갔다. 식탁 위에는 순식간에 보물들이 차려졌다. 황금빛 껍질이 반짝이는 거대한 수제 훈제 삼겹살, 수제 돼지고기 장조림 한 통, 아삭한 오이소금 절임, 김이 모락모락 나는 떡, 유리병에 담긴 절인 사과. 김민주는 칼을 잡고 불타는 눈으로 삼겹살을 마구 잘랐다. 어머니, 여기 있는 거 다 가져와요. 드디어 제대로 된 음식이네. 민호는 이미 한 조각씩 입에 넣으며 만족스럽게 소리를 내고 있었다. 최은숙 여사는 우아하게 자기 몫을 먹고 나서 더 먹으려고 손을 뻗었다. 그녀의 잘 관리된 매니큐어, 손이 삼겹살 접시로 기어갔다. 그때 아무도 예상하지 못했던 일이 일어났다. 그때까지 부엌 입구에 서 있던 할머니 이정자 여사가 쏜살같이 앞으로 나섰다. 그녀의 손에는 식탁 위 컵에서 순식간에 뽑아든 묵직한 나무 주걱이 들려 있었다. 찰싹.
손등을 때리는 날카로운 소리에 최은숙 여사는 비명을 지르며 손을 뺐다. 어디 감히. 할머니의 목소리는 채찍 소리 같았다. 댁은 50살이나 되어서 언제부터 일할 거요? 남의 꽁문이나 쫓아다니고 남의 냉장고나 뒤지는 것밖에 할 줄 아는 게 없나? 부엌은 귀가 먹먹할 정도로 조용해졌다. 벽시계가 똑딱거리는 소리와 민호가 쉽지 않은 조각에 살에 들리는 소리만 들렸다. 할머니는 주걱을 치우지 않고 무기처럼 들고 한 사람 한 사람 시선을 옮겼다. 그리고 자네는 이 한심한 놈아. 그녀는 김민준 쪽으로 주걱을 겨누었다. 마지막으로 아내에게 월급 가져다 준 게 언제야? 80만 원짜리 게임기는 사면서 마누라 구두 값 15만 원은 아깝더냐. 다음은 민호 차례였다. 그리고 쟨 또 어디서 굴러 들어왔어? 28살이나 먹어서 남의 집 소파에나 누워있고. 아주 염치를 잃었구나. 기생충들아. 이 김민주는 한마디도 내뱉지 못하고 입만 벙긋거렸다. 그들은 서연의 눈물과 감정적인 폭발에 익숙했고 그것을 조종할 수 있었다. 하지만 주걱을 든 이 작은 여성과 쇠 같은 목소리는 그들을 완전히 혼란에 빠뜨렸다. 모두가 충격에 빠져있는 동안 할아버지 박철수 씨는 말없이 가방에서 첫 번째 것보다 더 큰 두 번째 삼겹살 덩어리를 꺼냈다. 그는 그것을 지역신문에 능숙하게 싸서 냉장고로 향했다. 시어머니의 반찬통들을 밀어내고 삼겹살을 가장 위 칸에 위풍당당하게 올려놓았다. 김민준이 본능적으로 무엇인지 보려고 다가갔지만 할아버지는 그의 거대한 노동자의 손으로 아들의 손을 가로챘다. 부드러웠지만 사위가 꼼짝도 할 수 없을 정도였다. 이건 서연이 거다. 할아버지는 김민준의 눈을 똑바로 쳐다보며 말했다. 자네들 몫은 이미 다 먹었어. 그리고 손을 놓고 조용히 방으로 들어가 텔레비전을 보았다. 김민준은 창백해졌다. 마침내 그에게 상황이 파악되었다. 이것은 단순한 친척 방문이 아니었다. 이것은 그가 8개월 동안 쌓아온 모든 것의 끝이었다. 최은숙 여사가 가장 먼저 정신을 차렸다. 그녀의 얼굴은 창백해졌다가 진홍색으로 변했다. 어떻게 감히. 이건 굴욕이에요. 저는 어머니라고요. 할머니는 그녀가 말을 끝내게 두지 않았다. 그녀는 돌아서서 현관으로 가더니 할아버지의 빗자루, 바로 그 절연 테이프로 손잡이가 감긴 빗자루를 들고 돌아왔다. 썩 나가. 그녀는 빗자루를 휘두르며 시어머니를 출구 쪽으로 몰기 시작했다. 나가, 썩 나가. 난 공장에서 30년을 일했어. 너 같은 것들은 빗자루로 쓸어냈고 앞으로도 쓸어낼 거야. 서연이 아파트에서 무슨 자선 사업이라도 벌이는 줄 알아. 최은숙 여사는 핸드백으로 몸을 가리며 뒷걸음질 쳤다. 경찰에 신고할 거예요. 이건 폭행이에요. 신고해. 할머니는 다가섰다. 경찰한테 아내 등골 빼먹는 백수 아들 키운 얘기나 해보시지. 민호가 어머니를 보호하려다 빗자루로 등을 맞고 물러섰다. 뭐예요? 할머니, 미쳤어요. 스스로 나갈 테냐? 아니면 할아버지를 부를까? 할머니는 눈을 가늘게 떴다. 그 양반은 빗자루를 휘두르는 게 아니라 도끼로 장작을 패는 사람이야. 민호는 즉시 꼬리를 내리고 문 쪽으로 물러섰다. 최은숙 여사는 코트를 입을 겨를도 없이 겨우 품에 안고 계단으로 뛰쳐나갔다. 민호는 자기 발에 거의 걸려 넘어질 뻔하며 뒤따라 굴러떨어졌다. 김민주는 부엌 한가운데 서서 일어나는 일을 믿을 수 없다는 듯이 서 있었다. 자네는 왜 굳어있나? 할머니는 여전히 빗자루를 쥔 채 그에게 돌아섰다. 짐 싸. 30분 주지. 여긴 우리 집이에요. 그가 마침내 짜냈다. 우린 여기에 전입신고 되어 있어요. 전입신고라고? 할머니는 비웃었다. 어디에 신고되어 있다는 거냐? 애송아? 넌 아직도 내 엄마 집에 등록되어 있잖니? 서연이가 계속 미룬다고 내가 직접 불평했잖아. 그러니 어서 엄마한테나 가. 이 아파트는 서연이가 친할아버지께 물려받은 거야? 넌 여기서 아무것도 아니고 아무도 아니야. 김민주는 더욱 창백해졌다. 그는 정말로 어머니 집에 등록되어 있었다. 그리고 서연은 그의 등록을 계속 미루고 있었다. 이제 그는 그 이유를 알았다. 할머니는 주머니에서 휴대폰을 꺼냈다. 손주, 열쇠 수리공한테 전화해. 번호 적어놨다. 1시간 안에 와서 자물쇠를 바꿔줄 거야. 그동안 이놈은 짐이나 싸게 둬. 쓰레기 봉투는 싱크대 아래에 있다. 서연은 휴대폰을 들었다. 손은 떨리지 않았다. 그녀는 번호를 눌렀다. 안녕하세요. 지금 당장 자물쇠를 교체해야 하는데요. 주소는 레닌거리 47번지 12호입니다. 1시간 뒤요? 좋습니다. 김민주는 아내를 바라보며 망설임이나 동정, 무언가라도 기대했지만
이미 모든 것을 결정한 사람의 차분한 얼굴만 보였다. 그는 말없이 할머니의 감시 아래 짐을 싸러 갔다. 1시간 후 열쇠 수리공이 도착했다. 김민준의 짐은 2개의 쓰레기 봉투에 담겨 계단에 놓여 있었다. 새 열쇠가 서연의 손에서 빛났다. 수리공 뒤로 문이 닫히자 할머니는 소매를 걷어붙였다. 자, 손주, 이제 정리를 시작해볼까? 그들은 냉장고에서 시어머니의 모든 음식을 꺼내 조심스럽게 봉투에 담았다. 정신 차리면 가져가라고. 할아버지는 말없이 가구를 제자리로 옮겼다. 시어머니가 차지했던 안락의자는 창가, 원래 있어야 할 곳으로 돌아갔다. 서연은 부엌을 닦으며 낯선 존재의 흔적을 지웠다. 나비는 아파트를 위엄있게 거닐며 구석구석 냄새를 맡고 만족스럽게 가르랑거렸다. 자, 이제 됐다. 할머니는 만족스럽게 둘러보았다. 이제 사람답게 저녁을 먹을 수 있겠구나. 영감, 서연이 삼겹살 가져와요. 그들은 3명이서 깨끗한 식탁에 앉았다. 접시에는 훈제 삼겹살, 떡, 절인 사과가 놓여 있었다. 나비는 자기 몫의 장조림을 받고 이제 그릇 옆에서 만족스럽게 세수를 하고 있었다. 창밖으로는 저녁의 수원 불빛이 켜지기 시작했다. 할머니, 할아버지, 고맙습니다. 서연은 감사한 마음으로 친척들을 바라보았다. 뭐가 고맙다는 거냐? 할머니는 손을 내저었다. 쓰레기 쓸어낸 거? 그건 진작에 했어야 할 일이야. 할아버지는 말없이 고개를 끄덕이고 손녀에게 삼겹살 접시를 밀어주었다. 다음 날 아침, 서연은 숨막히는 침묵이 아닌 가벼운 고요함 속에서 잠에서 깼다. 바닥에는 쪽지가 놓여 있었다. 김민준이 밤사이에 문 밑으로 밀어넣은 것이었다. 너와 내 친척들은 우리를 모욕했어. 난 이걸 잊지 않을 거야. 우린 다시 얘기하게 될 거야. 뉘우침의 말 한마디, 이해의 기미조차 없었다. 오직 분노와 위협뿐이었다. 서연은 쪽지를 잘게 찢어 변기에 내려보냈다. 아파트는 깨끗하게 빛났다. 그녀는 절약을 생각하지 않고 진짜 진한 커피를 끓였다. 냉장고를 열었다. 위칸에는 할아버지의 삼겹살이 신문에 잘 쌓여 있었다. 그녀는 두툼한 조각을 잘라 밥 위에 얹고 창가에 앉았다. 찻잎을 베어 물자, 훈제 향과 향신료, 연기 향이 섞인 온기가 몸 전체로 퍼져나갔다. 어린 시절의 맛, 집의 맛, 자유의 맛이었다. 나비가 창틀로 뛰어올라 햇살 아래 옆구리를 내밀었다. 휴대폰이 울렸다. 할머니에게서 온 메시지였다. 새 열쇠 나도 하나 맞춰줘. 또 어떤 백수놈 들여놓지 않았는지 확인하러 갈 테니. 서연은 차분하고 자신감 있게 미소 지었다. 자신의 세상을 되찾은 여자의 미소였다. 3개월이 지났다. 서연은 수원 시내의 작은 카페에 앉아 카푸치노를 마시며 서류를 훑어보고 있었다. 맞은편에는 정장을 차려입은 젊은 남자가 앉아 있었다. 모든 게 잘 처리되었습니다. 박서연 씨 미혼은 성립되었고 재산 분할은 없을 겁니다. 아파트는 원래 당신 소유니까요. 전 남편은 아무런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진우 변호사님. 이 변호사가 떠난 후에도 그녀는 남아서 커피를 마셨다. 발에는 편안하고 예쁜 새 구두가 신겨 있었다. 핸드백에는 그녀의 아파트 열쇠가 들어 있었고 저녁이면 그곳에서 자신과 나비를 위한 저녁을 준비하고 가끔 동료들을 초대하며 주말에는 할머니와 할아버지를 기다린다. 그녀는 더 이상 월급날까지 푼돈을 세지 않고 냉장고 구석에 음식을 숨기지 않으며 피곤하다고 사과하지 않고 가족의 가치라는 이름 아래 무례함을 참지 않는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그녀는 다시 평범한 것들에서 기쁨을 찾는 법을 알게 되었다는 것이다. 아침 커피, 광교 호수공원 산책, 밥 위에 얹은 맛있는 삼겹살 한 조각, 삶이 다시 그 맛을 되찾았다.